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국힘 정치인을 적으로 안 만들면서 대중 에너지를 해방시켜서 조직화하는 거, 그 비슷한 걸 뭘 할 수 있을까? 제한적이나마. 저게 왜 그러냐면요. 한꺼번에 저런 일은 본인도 노하우를 습득해야 되고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도 노하우를 습득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전면적인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한적이나마.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참관 감시운동, 그러니까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 참관 감시운동. 이건 국힘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해서 한 10만 명이 조직되는 것에 윤캠프가 관계한다.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특정 이슈, 한시적 이슈로 둘러싸고 무슨 평당원 네트워크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대중이 어떤 존재고 대중이 조직화된다는 게 뭐고 그때 대중이라는 게 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다라는 그거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쪽에서 저쪽은 그런 대중이 못 가게 대중을 친일파 타령이라든지 우리 민족 타령이라든지 뭐 반미 타령으로 대중을 세뇌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러한 대중의 각성과 조직화에 대해서 무서워해 왔어요. 피해왔고 회피해왔고. 그러니까 대중의 각성과 조직화 프로세스에 한 발 담궈서 그게 뭔지 이해한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그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이 위 네 개 포인트를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집단 뭐 한 10명에서 20명짜리. 이게 윤석열 후보 윤석열에게 요구되는 그런 포커스라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이제 대중에너지 해방 조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안 됐어요. 오죽 안 됐으면 나중에 감옥 갔을 텐데 그 영포에죠. 포항 출신의 무슨 뭐 나중에 저기 뭐 정부 부처에 고위직도 갔다가 또 감옥도 갔다는데 거기서 그 이명박 캠프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왜 각광받았냐? 제가 300만 조직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광받았어요. 300만 조직이 아니라 이메일 주소 300만 개를 수집했습니다. 이메일 주소 300만 개 수집해놓고 엑셀 파일 만들어놓고 그걸 300만 조직이라고 구라를 풀었고 그 구라에 캠프가 속아 넘어가고 대중조직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대중조직 비슷하게 흉내낸 게 뉴라이트죠. 김진웅 목사가 하신 뉴라이트인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의 간사가 지방에 쫙 KTX 타고 내려간다, 기차 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시장급 혹은 시장 군수급, 대구시장급 혹은 대구 동구청장급 이런 사람들이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올 정도로 실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뉴라이트가. 지금 뭐 남았나요? 없죠. 혹은 그때 어떤 사상적인 게 뭐가 연글어 가지고 뭔가 컨텐츠로라도 남아있나요? 없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죠? 한때 바람탄 그냥 정치 조직이었다는 뜻이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자치 능력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 실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명선거 추진과 같은 그 국힘 정치인이 반발을 못하는 좀 제한되지만 그런 이슈와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윤 캠프가. 저는 그거에 공명선거 추진단을 저거 하고요. 김민정 교수가 이제 그 옛날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는데 저게 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중동이나 상대방이 부정선거 얘기를 그 말하자면 그 음모론 같이 프레이밍을 해놔서 부정선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소모전이 돼요. 내부 소모전. 그러니까 이준석이 같이 철딱선이 없는 자들까지 김민전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부정선거까지 이슈까지 장착하셨네? 이러고서 비아냥거리고 있잖아요. 과거의 부정선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 목표가 정치고 목표가 조직화니까. 3월 공명선거 합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평당원 운동을 하고 있는 데들이 지금 한 5군데쯤 식별됩니다. 하나가 이제 유재일 TV의 자유와 개방, 그 다음에 저하고 제 동지들이 하고 있는 정정당당, 그 다음에 저기 고성국 TV 쪽에서 하고 있는 아미고, 아미고는 아직 평당원 네트워크라기보다 이제 그 고성국 TV 팬덤인데 팬덤 조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당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인데 저건 평당원 네트워크라기보다 이준석 탄핵 네트워크죠. 근데 거기에 이제 평당원들 중심이니까 그것들 중에 평당원 운동이죠. 신의 한수도 같이 평당원 운동. 이렇게 제가 식별해 보면 5군데쯤 되는데. 저게 뭐 윤 후보 본인은 아니더라도 그 캠프의 핵심이 저 5군데 불러야 돼요. 저는 안 나갑니다. 대신 우린 대표가 없어요. 정정당당은 다 집행위원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위원 저보다 훨씬 실력 있고 훨씬 더 온건한 분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이렇게 교감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자기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캠프의 이해도도 높이고. 왜냐하면 저 길인데 원래는 저 길을 가야 되는데 저 길을 못 가고 있는 거거든. 가면은 이 국힘의 이 기득권 정치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왜 내 지역구 와서 들쑤시냐. 당을 사당화하려고 그러냐고 다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벌집 쑤신 것 같지. 가야 되는 길인데 못 가고 있다고요. 안 가지만 이미 가고 자발적으로 가고 있는 데랑 만나는 건 뭐라고 못 그러잖아. 선거에 도움되려고 만나는 건데. 근데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은 국힘을 평당원서부터 밑에서부터 조직화하는 작업을 리드해야 되고 그것을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국힘 기존 정치인들하고 다 충돌이 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고민 안 하고 지금 2개월을 까먹은 거예요. 그 고민 언제부터 행보가 나왔어야 되냐. 10월 초에 국힘 경선에 당선되자마자 행보가 나왔어야 돼요. 2개월 까먹고 나니까 드디어 네 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선이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왜냐하면 당이 장악이 안 되니까 국민들은 야, 네 당도 장악 못하면서 왜 대통령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저 조폭 깡패가 대통령 하면 정신병자인지 뭔지 몰라 사이코패스인지 뭔지 몰라도 칼부림이라도 시원하게 해서 문재인도 칼침 놓을 거야 아마. 그거 차라리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가끔씩 있어요. 보면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얘기하는데 등산 가서 보니까 그 얘기하고 있어. 이재명이 조폭 깡패고 사이코패스 같은데 아마 문재인한테 칼침 잘 놓을걸? 이재명이 가는 게 나을지 몰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인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민심이 사나워져 있으니까 사나워져 있단 말이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저 당이 아니라는 것. 당이 아닌 당이 후보의 발목을 잡고 후보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있고 안 움직이고 있는데 후보가 당을 못 장악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네 당도 장악 못하면서 뭔 대통령 한다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또 국힘은 자 보니까 뭐 야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책임론 제기될 것 같고 이는 의총을 불참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고 국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다 나왔고 신재현은 열받아서 튀어나가면서 이준석이는 민주당 공작조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고 신재현은 튀어나가면서 이준석도 당대표직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국힘은 이준석을 제압하든가 혹은 비대위를 가야 돼요. 의원들이 나서서. 좀 더 일찍 움직였어야 됩니다. 한 2달 전에.
그건 한 달 전에. 이번 대선에서 지면요, 국힘이 드디어 이제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국힘이 빠개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면 더 이상 국힘이라는 정당이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국힘 의원들이 뭐 40명이건 50명이건 연판장 돌려서 윤석열 후보한테 당신이 대중조직화 나서라.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다 조직해서 우리 지역구 진짜 그 진성당원 조직 좀 더 강화해줘. 라고 요구해야 돼요. 거꾸로. 상대방은 조직화되어 있거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는 상대방과 조직화가 안 돼 있는 국힘, 자영업자 네트워크 국힘이 싸움이 되겠어요? 거기다 그 자영업자 네트워크가 다 동상이몽이어갖고 전부 이준석이 필두로 해서 전부 후보를 뒤에서 등짝에 칼을 대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트럼프의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면요. 또 업적이 뭐냐면 자유공화 민초의 각성과 조직화입니다. 트럼프는 적을 무지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 화두는 빛나는 화두를 지켜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지켜든 화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산층 서민층이 이때까지 붕괴해왔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아까 제가 자유공화국의 기초가 중산층과 안정된 서민층인데 그게 한 50년 동안 특히 지난 한 30년 동안 엄청나게 붕괴해왔다. 미국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뭐 한 절반 가까운 가구가 월세를 살고 있고 엄청난 숫자의 가구가 순자산이 뭐 700만 원, 뭐 6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 다음에 트럼프의 두 번째가 뭐냐면 미중 밀월을 끝내고 미중 전쟁해야 된다. 미중 대립해야 된다. 중국 길들이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험하다. 이게 트럼프의 두 번째 화두예요. 트럼프의 세 번째 화두가 뭐냐면 미국 예외주의예요. American Exceptionalism.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처음 건국 때부터 공화국 헌법,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서 그러한 그 정치적 혁명적 실험을 해온 나라고 성공적으로 그거에서 번영한 나라고 그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이른바 헌법 대개편론자들이 있습니다. 헌법 사실은 폐기론자들이에요. 기존 헌법 폐기론자들.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들이에요. 기존 헌법은 독립적 자영농들에 의해서 구성됐던 그러한 사회 환경에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헌법 다 내다 버려야 된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출인단, 일렉토리트 없애고 다 직접 투표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저 세 개의 화두, 미국 예외주의, 그 다음에 미중 전쟁, 그 다음에 중산층 부흥, 이 세 개의 화두를 빛나는 화두들이에요. 저걸 막 떠들었다고요. 그래서 너무 싸납게 떠들어서 천지 사방의 적이에요. 미중 전쟁에 저렇게 확 가면은 월스트리트 조갈 리가 없죠. 저러면서 계속해서 워싱턴 스왑프를 공격을 했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건 워싱턴 기득권층, 정계, 언론계, 관료가 결합한 기득권층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망쳤다 이러면서 기존 체제 전체를 공격을 하니까 그 전체 체제가 트럼프를 치명적 적으로 여기겠다고요. 불구대천의 적으로 삼았다고. 거기에 대한 트럼프는 무슨 짓을 했냐. 마가 브랜드로 조직화인데 이 조직화가 지금 챕터가 5번째 챕터까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챕터 뿌리입니다. 뿌리는 2016년 대선 전국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두 번째는 그 뿌리가 이제 전개돼서 뻗어나간 거예요. 저게 언제냐면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중에
재선 선거운동을 제일 먼저 신고한 대통령이에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말에, 즉 다시 말하자면 초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재선운동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그 트럼프 조직을 전국화시켜 갔다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대선, 저게 보통 대선 아니죠. 팬데믹 와중에 뭐 빅텍도 저기야, 빅머니도 저기야, 빅미디어도 저기야, 관료도 저기야, 정치평론가도 저기야, 천재사방에 다 적인 상태에서 체질이 강화됐다고요. 저 밟히면서. 민초각성 및 조직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적대적 환경에서. 그러고 나서 선거 졌단 말이에요. 뭐 수상쩍게 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일렉션 인테그리티, 무결선거를 내걸고서 또 조직을 더 강화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무결선거 캠페인을 통한 조직이 한 번 더 강화는 저거는 2020년 대선 캠페인의 연장이에요. 실현 속의 체질 강화예요. 그러면서 그게 뭘로 이어졌냐면 세이브 아메리카 재단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재단 성금 조직, 십시일반 성금 조직에서 그 재단 지금 모아놓은 돈이 공화당 본부가 모아놓은 돈보다 많습니다. 한 1,500억 모아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소통 비즈니스죠. 트럼프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벤처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거 1억 명은 조직될 겁니다. 저 사람은요, 뒤에서 저는 2024년 저 사람 대통령 선거 나오는 거 반대예요. 대통령 안 나와도 저 정도 파워를 갖고 있어요. 저기다 나오면 너무 좀 파워가 너무 지나쳐져.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5년 말에 처음에 출마 선언하자마자 트럼프를 지지한 그 아주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성 정치평론가 있죠. 앤 쿨터. 트럼프 처음 지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작년 그 대선, 그러니까 재작년 2020년 말에 그 수상적인 대선 패배 직후에 이 사람 굉장히 싸늘한 얘기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에선가 달라스에선가 연설할 때, 강연할 때 그랬어요. 트럼피즘 without 트럼프. 트럼프는 갖고 트럼피즘은 밀고 나가야 된다요. 트럼프는 이제 정치를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선거판, 정당판을 떠나야 되고, 우린 트럼피즘을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앤 쿨터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 여기에 비추어 보면 국힘 정치인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진성당원 많이 모아주시고 조직화해 주십시오라고 백지수표를 줘야 돼요. 그런 백지수표 한 번도 안 줬어요. 이명박한테도 안 줬고, 박근혜 후보한테도 안 줬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대선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지면 국힘은 해산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재앙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거꾸로 자유공화국이 확립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중국의 짝퉁공화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짝퉁공화국, 공산당원 숫자가 1억입니다. 인구의 7%입니다. 황제 폐하가 공산당을 지배하시고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가 인민을 지배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내부식 민지, 즉 지역 격차와 공해와 부패와 계층 격차가 영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침체와 국제적 도발로 이제 급속하게 진입했습니다. 짝퉁공화국이죠. 이게 무슨 공화국이에요? 여기 어디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자치 네트워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짝퉁공화국이죠. 우리는 진짜 공화국으로 돼가는 과정입니다. 자유공화국. 우리는 중국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자유공화 제1당이 당원이 인구의 2%여야 된다고 봅니다. 100만 당원.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기 앞가림하는 당당한 시민이 4천 명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 포인트는 한미동맹, 중국 경계,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격변에 대한 주시, 그리고 북한 붕괴 및 자유조선의 건국, 뭐 이런 것들이 외교 안보 통일의 정책 포인트가 될 거고요. 국내 정책의 포인트는 뭐냐? 인구 절벽 극복해야 돼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또 옆에서 교육이나 육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 교육이 정상화돼야 되고, 교육이 혁신돼야 될 거고, 정신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될 거고, 중산층 서민층이 육성되고 강화되고 온전되는 방향, 그리고 계층 이동이 성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성장 잠재력과 경제 활력이 다시 살아나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정책 포인트죠. 그럼 이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멘탈 게임입니다. 저게 물질 게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멘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멘탈이 부족하고 약한 거예요. 저 처음부터 끝까지 멘탈 게임은 세계관, 인간관, 윤리관, 미추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론, 개념, 역사 해석이고, 그 다음에 대중한테 쉽게 명료하게 정리되는 스토리, 내러티브, 대중한테 쉽게 명료하게 제시되는 아이콘, 상징, 밈.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런 걸 만들어갈 때 우리는 마르크스가 악용했던 방법을 선용해야 돼요. 마르크스는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역사에 의해서 증명된 바에 따르면, 그래서 맨날 역사를 앞에 붙였어요. 역사에 의해서 증명된 인간 존재는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이다. 그게 사적 유물론이에요. 역사에 의해 증명된 유물론. 걔들 인간관이죠. 그러니까 사적 유물론은 유물사관이 아닙니다. 역사관이 아니에요. 사적 유물론 역사관이 아니라 도덕철학이에요. 인간관이에요. 도덕철학, 인간관을 철학에서는 도덕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럴 필로소피. 도덕철학은 도덕적일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스토리면 돼요. 관점이면.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우리가 이제 그 마르크스의 그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란 이름을 악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서 써먹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잠깐 써먹었잖아요. 자유공화국의 역사를 보자. 현대의 문명 속에 자유공화국을 만들 때 처음에는 고만고만한 평등한 자영농으로 구성이 된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미국마저도 역사로 보면 지난 한 30년, 50년 동안 중산층이 완전히 몰락하는 저런 과정에서 자유공화국의 독립적 개인이라는 것이 그 경제적 기반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우리가 찬스가 있다면 바로 이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미중 미롤의 종언이라는 것에서 찬스가 오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역사적 고찰이거든요. 역사적인 관찰이에요. 우리 그거 많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으로도 많이 가야 되고요. 이런 걸 할 때 그냥 그냥 내가 자다가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세속에 관한 거니까. 과학은 이제 이런 거죠. 이것도 마르크스 굉장히 악용을 했죠. 예를 들어서 나의 공산주의는 과학적 공산주의다. 나는 왜 자본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했으며, 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발생하고 왜 공산사회로 넘어가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했도다. 그래서 나의 공산주의를 과학적 공산주의, scientific communism이라고 부른다. 그거예요. 걔는 말만 뻑하면 과학 흉내를 내는데 다 짝퉁이죠. 다 짝퉁이에요. 다 가짜예요. 우린 진짜 과학을 해야 된다고요. 심리학, 생물학, 인류학. 진짜 과학에 바탕한 인간 관찰. 진짜 과학에 바탕한 인간론.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와 과학을 우리가 방법론으로 써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근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 길 가고 있고 또 다른 좋은 나라들도 그 길 가고 있으니까 힐끔힐끔 봐가면서 같이 가면 돼요. 한국 사람 그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물꼬만 터지면.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정당당 평당원 네트워크 가입 부탁 말씀 올립니다. 국민의힘도 가입하시고 당원 가입하시고 또 www.jjd.kr에 오셔서 또 가입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국힘을 밑바닥서부터 고쳐서 써야 돼요. 고쳐서 써야 됩니다. 이번 대선이 망가지더라도 고쳐서 써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그때 이제 당의 위기가 오거든. 그때 고쳐서 써야 돼요. 우리 다 들어가서. 여러분 저기가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저기가 그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고쳐서 쓰는 거예요. 저기가 뭐 이뻐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아마 저기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건강 회복하시고 움직이시게 될 때 그분의 마지막 인생 화두가 국힘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게 마지막 인생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